안녕하세요. 첫 시간이죠. 아, 아, 모든 과목 통틀어 첫 시간인가요? 아니에요? 음, 아니 뭐 그 첫 시간이니까 우리 그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드리려고. 음, 우리 그 원가 관리 회계는 1차, 2차 다 포함이 되고요. 1차는 객관식, 2차는 주관식이 되고 한 40% 정도 되니까 이 작은 건 아니에요. 음, 작은 건 아닌데 그 회계세법이 좀 어렵죠. 특히 이제 그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회계는 두 개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재무회계, 그다음 원가관리회계. 어, 사실 원가관리회계는 그 재무회계와 동일하게 회계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성격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 재무회계는 그 머리에 집어넣을 게 되게 많아요. 양이 많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원가관리회계는 사실 머리에 집어넣어야 될 게 많지는 않아요. 이게 제가 뭐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원가관리회계는 암기하거나 뭐 책을 많이 본다고 점수가 오르는 과목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주 포인트는 에, 그 원리하고 논리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히 그리고 원가 관리 회계 내용이 되게 방대한데 전체 연결시켜 보면 크게 내용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음, 여러분들이 그 원가 관리 회계를 공부할 때 뭐 중급회계나 세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부하면은 약간 좀 고생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법 중급에게는 사실 절대적인 시간만 필요합니다. 많이 암기도 해야 되고 책도 많이 봐야 되고요. 회독수를 많이 늘려야 돼요. 근데 원가 관리에게는 회독수를 늘리는 게 아니고 잘 들어야 돼요. 수업 시간에. 예. 또 우리 공부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절차가 어떻게 돼 있어요? 뭐 예습하고 수업 듣고 복습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뭐 여러분들이 뭐 박사 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공부하는 게 가장 표준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 수업 목적은 일정 정해진 기간 내에 공부를 해서 합격 점수를 맞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도 약간 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습 좋죠. 예습이 사실 그냥 파워풀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수업 목적으로 예습은 좀 맞지가 않아요. 자, 왜 맞지가 않냐면 우리 교재가 있잖아요. 사실 대학에서는 한 2학기 정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두세 달이면 배우잖아요. 그렇죠? 자, 이 교재 내용이 물론 다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수업 목적에 의하면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있고 사실 우리 시험과는 좀 거리가 먼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확인할 수 없는 거죠, 혼자 공부할 때. 그래서 예습을 하게 되면 자칫 우리 수업 목적과 반대로 열심히 하는 분도 계세요. 시간 많이 걸리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수업 시간에 잘 들어야 돼, 자. 수업 시간에 잘 들어서 우리가 뭐 4시간 수업을 하지만 분량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합니다. 4시간 잘 들으시고요. 꼭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습은 제가 뭐 추천드리진 않지만은 수업을 잘 듣고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복습을 한 뭐 3일 정도 지났다. 다 잊어버려요.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된다고.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21회에 걸쳐서 진행을 할 건데 하루라도 빠지면 안 돼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 그 같이 공부해도 선배로서 당부 드리는데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실강을 들으러 오셨잖아요. 얼마나 아까워요. 빠지면 안 돼요. 1시간 빠지면 연결이 안 돼요. 또 빠지고 싶어. 두세 번 빠지면 내년에 봐야지 이렇게 된다고.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시작하셨으니까 시험 끝날 때 2차 시험 끝날 때까지는 항상 동일한 마음가짐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응? 응. 물론 저는 알아요. 이 중에 내년 시험 볼 때쯤 되면 반 이상은 빠질 거라고. 우리 그 남아 있는 분들이 대부분 합격을 합니다. 절대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또 빠진다고. 근데 빠지면 내년에 또 들어야 돼. 어차피 들어야 돼요.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절대 빠지면 안 돼. 자, 우리 선행으로 회계 원리 들으셨어요? 물론 이제 회계 원리를 뭐 안 들었다고 그래서 원가 관리 회계를 뭐 공부 못하는 건 아닌데 일단 들으면 조금 이해하는데 좀 수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들으신 분들은 다행이고 뭐 들었다고 해서 100%잘 아는 건 아니지만 다행이고 안 들으신 분들은 빠른 회도 배수로 빨리 한번 들어보세요. 회계 원리는 뭐 물량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걸 들어야 뭐 원가 관리 회계도 도움이 되고 중급회계는 100% 들어야 돼요. 중급회계는 회계 원리 듣지 않으면 힘드실 거라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원가 관리 회계에 들으러 오셨으니까 원가 관리 회계가 어떤 과목인지 좀 알아야 돼요. 그거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수업 특징이 일단은 교재를 보기 전에 뭔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려요. 그걸 잘 들으셔야 돼. 그 교재의 내용보다 제가 설명한 걸 잘 들으셔야 된다고요. 또 하나 우리 원가 관리 회계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원가 관리 회계는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 이외에는 접할 기회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합격을 해도 접할 기회가 없어요. 접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암기를 해야 돼, 암기를. 전혀 모르는 걸 암기를 해야 돼.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도 답답해. 난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원가 관리 회계 특징이 그래요. 중급회계 세법은 여러분들이 이 학원을 떠나도 접할 수가 있어. 세금, 회계 주변에서 볼 수 있잖아요. 원가 관리는 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은 잘 들으셔야 되고요. 책을 보기 전에 설명해 드린 걸 잘 들으셔야 돼. 자, 우리 회계 원리 들으셨다고 그래서 회계가 뭐예요? 혹시 북이라고 들어봤어요? 북이? 예, 북이는 북키핑 장부의 기록이라고 하는데, 자, 북이와 회계는 전혀 달라요. 북이는 기록하는 거예요. 그 복식북이 원리기 북이네. 예. 자, 우리가 배우는 회계는 장부에 기록하는 게 아니고요. 정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 정보를 만들어서 주겠대요. 보내주는 절차를 회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이러한 정보를 전달을 해줄 건데 정보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두 가지 부류가 있대요. 자, 회사의 내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가 있고 회사의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가 있고요. 내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의 외부에 있으면서 회계란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회계 원리 들으셨으면 알 텐데. 여기다 할까? 여기 재무상태표죠.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자산이 있고 부채, 자본이 있죠. 그렇죠? 여기 이제 회계 원리 시간에 배웠을 거라고. 근데 우리 원가 관리 회계는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오른쪽에 있는 걸 자금의 조달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왼쪽에 있는 걸 자금의 운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조달이 뭘까? 우리 회사를 뭐라고 그래요? 법
인이라고 하죠. 법인. 법인의 이유 뭔지 아세요? 법인은 법인격을 부여했다는 게 바로 법인이에요. 법인. 무슨 얘기냐면 자, 이 회사의 주인은 누굴 것 같아? 주인. 사장님? 사장님 주인이 아니에요. 주주가 주인, 주주가. 그래서 자본을 투자한 사람을 주주라 그러고 채권을 투자한 사람을 채권자라 그러죠. 회사의 주인은 주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아파트 한 채가 있어요. 팔 거야. 계약서에 사인해야 되겠죠. 누가 사인해야 돼? 현재 주인하고요. 양수인하고 사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 대 주인 자격으로. 자, 그러면 자, 이 회사가 제3자랑 계약할 거야. 그러면은 사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인은 누가 해야 돼? 주인인 주주가 해야 되잖아요. 주주는 어디 있어? 외부에 있다. 외부에. 수많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은 계약 한번 할 때마다 주주 다 불러요? 쉽지 않죠. 그래서 회사 네가 그냥 사인해. 그게 바로 법인이라고. 그 법률적 행위를 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 이게 이제 법인은 이제 이렇게 탄생이 됐는데 우리 회사의 존재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회사는 뭐 때문에 존재할까? 이윤 창출 책에 나오지. 근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회사의 목적은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학교에서 사무실 오픈할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 세정 발전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돈을 벌려면 뭐가 필요할 것 같아?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 더 필요한 게 있는데 아빠. 그렇죠? 좋은 아빠 만나면 되잖아. 자, 어찌됐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사라는 건 돈을 벌기 위해서 설립이 되는데 돈이 없어. 외부로 돈을 조달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채권 발행해서 주식 발행해서. 그렇죠? 그러면 요 사람들은 어때? 요 사람들은 주주자 채권자는 돈을 벌기 투자할 거 아니에요. 아무 회사나 다 투자해? 그렇지 않겠죠? 뭐 할까? 뭔가 정보가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역할. 회계가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인 주주 채권자가 어떤 투자를 할 때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분들이 이용하는 회계를 재무회계라 그래요. 재무회계. 재무회계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얘는 Financial Statement. 재무회계는 바로 재무제표예요. 자, 재무제표 뭐가 있을까요? 기억나는 거? 그렇지. 재무상태표. 또 뭐 포괄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거를 우리는 어디서 배워요? 중급 회계에서 배워요. 중급 회계. 자, 또 회사의 내부에 있으면서 회계라는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대. 누굴 것 같아요? 자, 내부 정보 이용자라 그러니까 회사 직원, 회사 직원은 내부 정보 이용자가 아니에요. 회사 직원은 회사가 얼마 버는지 관심이 없어. 뭐 관심이 있어요? 연봉에 관심이 있겠지.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고민하고 정보를 원하는 사람은 사장님이겠지, 사장님. 자, 이분이 이용하는 회계를 관리 회계라고 합니다. 회계는 크게 두 가지예요. 근데 요걸 이제 우리가 배울 거라고, 요거를. 자, 그러면 자, 얘는 회계 원리 중급 회계 시간을 많이 배울 거다 그런 얘기예요. 얘는 지금 배울 건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둘 다 어카운팅, 회계란 이름은 똑같아. 내용이 같을까 다를까? 내용이 엄청 다르다고. 자, 주주 채권자 혹시 이 중에 주식 투자하신 분 계세요? 없어요? 자, 또 잊어먹었네. 흐름 끊겼어, 흐름. 주식 얘기했다가 괜히 생각났네 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 주주 채권자는 목적이 뭐예요? 투자 목적이죠.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쵸? 자, 이 경영자 사장님은 무슨 목적을 위해서 회계란 정보를 이용할까? 사장님은. 대부분 이제 회사 생활을 뭐 안 해봐서 모를 수도 있는데, 자, 이 사장은 회사에서 하는 일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제가 처음에 회계사를 합격을 하고 직장 생활도 몇 번 해봤어요. 제가 직장을 8번이나 옮겼어요. 8번. 아주 그 성격이 좀 안 좋아가지고 평균 근속 연수가 1년이 안 돼. 가장 짧은 기간은 3일짜리도 있어요. 3일짜리. 단 시간 나면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뭘 했을까 회사 가서. 물론 이제 회계법인, 뭐 은행 여러 군데 있었는데 일반 회사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어요. 주로 하는 일이 원가 관리회계 전공했으니까 뭐 기획팀 이런 데 있었다고. 원가 계산을 하는데 딱 보니까 우리 경영자들, 임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마음에 안 들어. 급여 높고 코스트가 높은데 하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막 싸웠어요. 왜 일 안 하시냐고. 그 젊은 혈기에. 자, 이분들은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임원들은. 뭘 하는 사람일까? 임원들은 회사 와서. 두 가지밖에 없어. 두 가지밖에. 예. 결제. 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의사결정. 또 하나는 자, 여러분들이 또한 어떤 부서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한다고. 자, 그러면 주주 채권자하고 경영자하고 어떤 목적 자체가 다르죠.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전혀 같을 수가 없어. 그렇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자, 이제 재무회계, 관리회계를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게 더 중요한 회계일 것 같아요? 회사 운영에 있어서. 이거 좀 알고 가야 돼. 어떤 정보가 더 중요한 정보일까? 재무회계는 있잖아요. 회사의 입장에서 중요한 정보가 아니야. 왜 그럴까?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당장 중급회계 공부 열심히 할 거라고. 얘는 별로 안 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자, 어떤 게 더 중요한 정보일 것 같아요? 얘는 정보로서 가치가 없어. 재무회계는.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왜 그럴까? 결론이 나와 있는데. 재무회계는 누구를 위한 회계예요? 외부에 있는 주주 채권자를 위한 회계라고. 누굴 보여주기 위해서 작성하는 거예요? 이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성하는 거라고. 회사를 운영하는 건 누구예요? 이 사람. 얘는 얘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 또 이러다 보니까 이 재무제표는 있잖아요. 회사의 실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단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자, 손익계산서상 이익이 발생했는데 실제 뚜껑 열어보면 손실일 수도 있어. 반대로 적자인데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될까? 그런 현상 때문에 나타난 재무제표가 바로 현금흐름표야. 왜? 흑자도산. 흑자도산이 뭔지 아세요? 이익 나는데 부도나네 이 회사가. 뭔가 이상하잖아요. 즉 손익계산서상 이익이 진짜 이익이 아니구나. 돈을 번 게 아니구나. 자, 그러면 이 재무제표는 왜 그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을까? 너무 단순해. 자, 이 재무회계를 이용하는 사람은 수많은 외부 정보 이용자잖아요. 그렇죠? 이 외부 정보자 중에는 우리처럼 회계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회계를 전혀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심지어는 외국인들도 있어. 자, 근데 어떤 정보를 전달을 할 때 아주 그 높은 수준으로 작성을 해버리면 일반 대중은 아래 몰라요. 모르죠. 어떻게 작성해야 돼요? 보평타당하게 누구나 보더라도 이해 가능성 이렇게 작성이 된다고. 그게 바로 뭐예요? 기업회계 기준이죠. 자, 회사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기업회계 기준대로 작성을 해야 돼. 자, 그럼 여러분들 답이 나왔네. 중급회계는 뭐 배우는 거예요? 기업회계 기준을 배우는 거야. 누굴 보여주기 위해서? 외부 정보 이용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 이거는 전혀 회사 내부랑 상관이 없는 거라고. 그러면 회사 운영을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요? 이게 훨씬 중요한 거라고. 또 하나, 얘가 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하나 있어. 이런 건 시험에 나와요. 지금 설명해 드린 건 다 책에다 또 써 있고. 재무회계 문제점 중에 하나가 다 얘는 어떤 정보냐면 과거 정보야. 지금 당장 어떤 회사 좀 알 수 있어요? 모른다고. 얘는 과거 정보. 정보로서 가치는 없습니다. 하지만 왜? 그래도 이분들이 회사에 돈을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당신 돈을 가지고 얼마 남았어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 작성할 수밖에 없어. 이해되세요? 자, 우리는 요거는 안 배워요. 중급의 시간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요걸 배워요. 요게 이제 회계 이론적인 체계고. 자, 여러분들이 회계학이라는 시험을 봐야 돼. 회계학. 그러면 학문적으로 회계학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설명해 드리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회계 원리부터 출발을 해야 돼. 자, 회계 원리를 배우시면 그 다음에 중급 회계를 배워요. 자, 이 중급 회계가 일반 회계입니다. 여러분들만 보는 게 아니고요. 실무진도 봐야 돼. 이 정도는 일반 회계니까. 자, 이 다음에 또 고급 회계가 있어요. 자, 이 고급 회계는 우리 일반 회계에서 보기에는 조금 지엽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따로 빼놨어요. 뭐 M&A, 뭐 환율, 파생 상품 이런 것들이 고급 회계로 가요. 근데 사실 회계 원리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원가 관리 회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있다고. 자, 이 원가 관리 회계는 정확하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원가 회계하고요. 관리 회계. 요게 바로 회계학이에요. 요걸 다 배우셔야 된다고. 회계는 이론적으로 재무회계, 관리회계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랑 좀 연결 한번 시켜보면 요 파트가 바로 재무회계라고. 재무회계? 바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죠. 얘가 바로 관리회계네. 재무회계, 관리회계. 우리는 근데 얘 둘 다 배워야 돼요. 얘는 뭘까? 원가회계는. 우리 배워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없어. 원가회계가. 요 정체부터 알아야지 뭐. 자,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에 대해 보여주기 위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게 재무회계고요. 관리회계는 사장을 위한 회계라고 그랬어요. 근데 얘는 뭘까? 얘는 원가회계는. 자, 이 원가회계는 우리 별도로 어떤 하나의 분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학자들이 봤을 때는 재무회계에도 포함이 되고 관리회계도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재무회계라고 그러고요. 활용 면에서는 관리회계라고 그래요. 얘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 정체를 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용적인 측면, 활용적인 측면 걸쳐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해 드리면, 자, 우리 학원이 분필을 어디서 사왔을까요? 문방구에서 사왔겠죠. 이 문방구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기업이라. 상기업, 일반 도소매업. 상기업은 뭐 하는 회사일까? 물건을 사서 보관했다가 팔잖아요. 그쵸? 이게 바로 상기업이에요. 자, 그러면 문방구가 이 불편을 사왔어. 한 박스를 문방구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자, 회계장부에 얘가 뭘로 기록이 될까요? 회계장부에 재고 자산으로 기록이 되겠죠. 그렇죠? 팔면은 뭘로 기록이 돼요? 손익계산서에 매출 원가로 기록될 거라고. 즉 가지고 있으면은 재무상태표, 팔면은 손익계산서예요. 그렇죠? 바로 뭐예요? 재무제표라고.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요걸 만드는 공장 갈 거야. 얘를 모나미에서 만든다고 해요. 모나미. 모나미 같은 회사를 뭐라고 그래요? 제조업. 제조업이라고 그래.
자, 제조업은 뭐 하는 회사예요? 물건을 만들어 파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모나미는 이 분필을 만들 때 얼마 들어갔는지 계산을 해야 돼. 그게 바로 원가 회계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요 계산해 보니까요. 500원 들어갔어. 이게 바로 원가죠. 그러면 모나미 창고에 분필이 가득해. 걔가 회계장부에 어디에 기록이 될까요? 재고 자산으로 기록이 되겠죠. 그렇죠? 팔면 어디에 기록이 돼요?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로 기록이 된다고. 즉 어때요? 원가 계산의 결과는 가지고 있으면은 재무상태표, 팔면은 손익계산서라고.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재무회계라고 합니다. 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회계 원리를 듣고 오면 도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 원가 계산의 결과가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활용면에서는 왜 관리회계입니까? 여기 가야죠. 여기. 자, 사장은 의사결정과 성과평가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의사결정하겠대. 의사결정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장이 결제한다고 합니다. 결제를 할 텐데 결제의 목적이 바로 뭐예요? 회사의 이익을 높이는 거죠. 그러면 이익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매출인 수익에서 비용인 원가를 빼야지. 그렇죠? 그러면 자, 이 비용인 원가를 모르면 이익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죠. 알 수 없기 때문에 활용면에서는 관력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자, 이 원가 회계가 여기에도 포함이 되고 여기에도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왜 굳이 원가 여기 집어넣었을까? 여기 넣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럴 것 같아요? 중구벽에 책 있죠? 아니 지금 말고 책 본 적 있죠? 두께가 얼마 돼? 이만하지. 여기다 원가 집어넣으면 볼 수 있겠어요? 이건 내 생각이고 보세요. 자, 이 원가라는 건 중요한 정보일까 중요하지 않은 정보일까?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얼마짜리라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안 집어넣는 거라고. 자, 이 재무제표는 공시라는 의미가 있어. 공시가 뭐예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오픈해야 돼. 이 정보를 오픈하면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넣다 보니까 이제는 구분하지 않아. 우리 교재는 뭐라고 돼 있어요? 원가관리회계라고 돼 있죠. 서점에 가시면 원가회계라는 책이 있어. 이 책 안에도 뭐가 들어가 있어요? 관리회계가 들어가 있어. 서점 가시면 관리회계라는 책도 있어요. 이 안에 원가회계 들어가 있어. 지금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우리 요거 배우러 온 거라고. 자, 모든 교재를 딱 잘라보면 앞부분이 원가회계고 뒷부분이 관리회계예요. 모든 교재는 다. 근데 사실 원가회계, 관리회계가 내용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서 그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원가관리회계가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원가계는 크게 원가회계, 관리회계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건 관리회계는 사장 입장에서 의사결정하고 성과평가, 이게 바로 관리회계에다 말씀드렸습니다. 사장 입장에서 의사결정, 성과평가. 원가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얘는 공장에서 제품 원가 계산, 이게 바로 원가 회계예요. 딱 50% 50%예요. 근데 내용이 전혀 다르죠.
원가 회계는 제품 원가 계산만 보는 거고요. 관리 회계는 사장 입장에서 의사결정 성과 평가라고. 자, 여러분 공장 가보셨어요? 일해보셨어요? 모르는데 안 해봤다고. 사장 돼봤어요? 안 돼봤다고. 근데 우리가 배워야 돼.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 안 돼. 책만 보면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보시라 그런 얘기 잘 들으시라고. 공장도 하고 사장도 안 돼봤기 때문에 책만 봐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원가 회계 파트에서는 뭘 배울 거냐면 제품 원가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개별 원가 계산, 뭐 종합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더 많아요. 근데 이게 바로 대표적인 원가 계산 방법입니다. 자, 이러한 원가 계산 방법을 다 배운 다음에 그 자료 가지고 예를 하는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가 회계 배울 때는 우리 몸을 어디로 보내야 돼요? 공장으로 보내야 돼. 관리 회계를 배울 때는 어때요? 나는 사장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중급하고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원가 관리 회계 공부를 하는데 중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 전혀 달라요. 그럼 이해가 안 돼. 얘는 사장인데 얘는 공장이고 중급회계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럼 사장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할 텐데 의사결정은 단기하고 장기가 있습니다. 단기는 다시 일상적 의사결정이 있고 특수 의사결정이 있어요. 자, 일상적 의사결정은 매번 반복되는 거. 예산 짜는 거. 우리 예산 많이 들어봐 익숙하죠?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거 일상적 의사결정이라고. 또 하나 CVP 분석. 다른 말로 손익분기점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얘도 일상적 의사결정. CVP 분석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손익분기점. 몇 개 팔아야 본전이지? 여기 바로 대표적인 일상적 의사결정이에요. 특수 의사결정은 관련 원가 분석이라 그래요. 관련 원가 분석. 자, 지금 안 배웠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를 거예요. 이거 써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이제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다 보니까 이걸 정리해 놓고 공부할 때마다 체크를 해 두시면 나중에 정리할 때 쉽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이 전체 범위를 빠른 시간 내에 이해를 하려면 추격을 시켜야 된다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래도 써놓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대체 가격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얘가 바로 특수의사 결정이래. 요거를 지금 뭐 여러분들이 뭐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장이 결제를 하는 건데 단기는 결제 결과가 1년 이내 나타나는 거. 일상적은 매번 반복적으로, 특수는 어찌다 한 번씩 하는 거. 자, 장기 의사 결정은 결제를 하는데 의사 결정 결과가 수년에 걸쳐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인 장기 의사 결정이 바로 자본 예산이라 자본 예산. 자, 성과 평가는 뭐 평가하겠다라는 거죠. 누가 경영자가 조직원이나 부서를 평가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평가 기준이 필요합니다. 자, 이 기준은 다시 뭐랑 비교해야 돼요? 일단 실적과 비교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 차이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 자, 이 평가가 우리 관리회계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책임 회계 제도라고 그래. 책임 회계 제도. 자, 요게 50% 50%인데 얘는 순수하게 원가 계산만 배울 거라고. 얘는 요런 내용을 배워요. 요런 내용. 딱 구분이 돼 있죠. 정확하게. 근데 여러분들이 좀 힘들게 하는 게 바로 요거. 원가 회계, 관리 회계가 딱 겹쳐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원가 계산은 관리적 응용이라고 그러는데 크게 두 가지. 표준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고요. 변동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원가 관리 회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도 굉장히 어려워요. 자, 왜 어렵냐면 명확하게 원가 관리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서로 넘나드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안타깝게도 시험에 잘 나와. 반드시 아셔야 된다고. 자, 요게 이제 전체적인 틀이에요. 원가 계산 전체 틀. 요게 다 연결이 돼 있어. 자, 그다음에 곁다리로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사실 크게 연결성은 없어요. 우리 수업 목적으로 공부할 때 따로따로 보면 돼. 예. 자, 불확실성하에 의사결정이라는 게 있고요. 자, 의사결정은 할 건데 어떤 미래 상황이 확실하지가 않대. 예. 그 다음에 최신 관리 회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요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틀을 잡아놓고요. 하나씩 살을 붙여가자 그런 얘기예요. 틀을 잡아놓고 이 얘기는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물론 제가 수업도 연결을 시키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배워야 될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예. 요거는 일단 그려 놓으시고 시간 날 때마다 살을 붙여 드릴 거예요. 자, 우리 교재를 보겠습니다. 차례. 자, 원가 회계 기초 개념. 요거는 말 그대로 기초고요. 그 다음에 제조원가 흐름. 그 다음에 개별 원가 계산, 활동 기준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뭐 종합 원가 계산 확장, 정상 표준 원가 계산, 변동 초변동, 원가함수 추정, CBP 분석, 관리 원가 분석, 대체 가격, 자본 예산, 종합 예산, 책임회계 제도, 불확실성 의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앞으로 수업 목적으로 각 챕터의 중요성을 체크해 볼게요. 자, 일단 제조원가 흐름의 별표 2개. 개별 원가 계산 별표 3개. 활동 기준 별표 2개. 종합 원가 계산 별표 3개. 종합 원가 계산 확장 별표 1. 정상 표준 원가 계산 별표 3개. 변동 초변동 별표 3개. 원가함수 추정 별표 1. CBP 분석 별표 3개. 관련 원가 분석 별표 2개. 대체 가격 별표 1. 자, 자본 예산은 사실 내용 굉장히 많아요. 내용은 중요한데 수업 목적상 많이 나오는 파트는 아니에요. 어쨌든 설명을 드릴 텐데 수업 목적상 중요성은 좀 떨어집니다. 종합원가 계산 별표 1. 책임회계제도 별표 2개. 불확실성의 의사결정 별표 1. 최신관리회계 별표 1. 이렇게 이제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6페이지 한번 볼까요? 6페이지. 자, 서론. 재무회계 관리회계 있죠. 자, 회계는 그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과 그 정보를 이용하는 이용자 집단 간의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재무회계, 관리회계 영역 구분된다. 재무회계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업 외부 이해 관계자인 투자자 및 채권자 등 정보 이용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 이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회계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하에서 작성이 돼요. 재무회계는 뭐가 있어요? 원칙이 있습니다. 반면에 관리회계는 원칙이 있을까 없을까? 얘는 원칙이 없어요. 자, 왜 원칙이 없어요? 사장만 위하는 회계이기 때문에 원칙이 세울 필요가 없어. 자, 이러한 의미에서 재무회계에서 작성된 재무제표를 일반 목적 재무제표라고 한다. 일반 목적이라는 재무제표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편익이나 주관적 해석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며 서로 다른 이용자들이 해석하여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보의 속성은 자 객관적 신뢰성. 그렇죠. 왜? 수많은 외부 정보 이용자를 보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객관적 신뢰성이 중요한 거고요. 관료에게는 오로지 누굴 위한 회계? 사장님을 위한 회계입니다. 자, 그래서 경영자나 기업 내부의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로서 경영자가 관리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를 말한다. 이러한 관리 회계는 재무제표 작성을 목적으로 하는 재무회계와는 달리 경영계획 수립, 경영통제 및 기타 경영 의사결정을 위하여 회계 정보를 수집 정리 해석하여 해당 경영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으로 어떤 특정 규제에 의해서 강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즉 회계 원칙이 없는 거예요. 얘는 정보의 속성으로는 목적 적합하고 미래지향적이다. 우리 이제 회계의 대표적인 질적 특성이 뭐가 있어요? 신뢰성, 목적 적합성이라고 있어요. 주로 이제 재무회계는 뭘 강조해요? 신뢰성을 강조하고 관료회계는 목적 적합성을 강조한다고 보시면 돼요. 표가 주어져 있죠.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관료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고요. 정보의 범위는 재무회계는 범위가 넓고 전체적이라고 보면 관료회계는 좁고 특수하다. 자, 정보의 유형은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재무회계는 과거 정보다. 하지만 관료회계는 대부분 미래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자, 기준은 재무회계는 뭐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는 게 있고 반면에 관료회계는 어떤 준거 기준이 없습니다. 자, 보고서 재무회계는 뭐가 필요해요? 재무제표라는 게 필요해요. 결국에 우리가 중급회계의 목적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반면에 관료회계는 특수목적 보고서라고 되어 있는데 따로 어떤 형식을 갖춘 보고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사장에 제출하는 보고서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정보의 질적 특성은 재무회계는 신뢰성을 강조하고요. 관료회계는 목적 적합성을 강조한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